내 마음속에 속고 있는 나 세 번째 이야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취약한 독특한 우리 민족을 알자. 여러분들은 내 자신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내 자신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평생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경제 11위로서 IT 강국이 되었고, 세계는 한류 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수상하였고, 싸이와 BTS, 김연아, 손흥민 등 월드 아이돌 스타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한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인 우울증,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자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과 극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단지 자본주의 사회가 초래한 문제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하고 있는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국가인데 한국만큼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인류가 최초로 시작한 지역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BC 27년부터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종교와 문화와 경제가 유럽으로 뻗어나갔고, 로마의 패권주의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문명을 발전하게 했어요. 물론 로마 제국에도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를 고대 지중해와 세계에 널리 퍼뜨려 로마 제국의 국가의 헌법, 정치, 건축, 종교 등이 아시아에도 전해지게 되었죠. 이 유럽 대륙의 가장 동쪽 한반도에 위치한, 그리고 가장 폐쇄적이었던 나라가 바로 고리아입니다. 많은 심리학 박사들이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 민족은 독특한 가치관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 가장 폐쇄적이었던 나라가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1950년에는 6.25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1953년 7월에 소련과 미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6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급격한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 특이한 부적응적 증후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의 사회는 자살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후손들인 우리가 이렇게 자살공화국이 되었을까요? 20세기 말에는 웰비잉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였다면 21세기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신건강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고유정이 남편을 토막살인하고, 묻지마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칼로 찌르고, 연예인들은 자살하고, 프로포폴, 마약, 원정도박 등 이러한 뉴스들이 이제는 별로 놀랍지 않잖아요. 이 모든 발달은 어디에서? 정신적인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물론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과 범죄들을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기성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세대는 더 좋게 변할까요? 아니면 더 나쁘게 변할까요? 지금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보호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즉,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러한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 성장보다 좋은 스펙을 쌓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나홀로 가고, 이혼, 자살, 그리고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고, 인구 절벽이라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고, 보이지 않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약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살공화국 한국인은 왜 자살하는가의 저자인 김태형 심리학자는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은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을 초래한다. 자살이 초래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3조 383억 원에서 3조 856억 원이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1조 7131억에서 1조 7150억 원이다. 자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최소 1조 2천억에서 최대 3조 1천억 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손상은 제외하더라도 자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치료비 부담, 가족의 의료비 증가와 같은 사회 경제학적인 비용과 손실은 2004년도의 경우 최대 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국가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음주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술을 마시면 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스스로의 관대함을 남에게 당연히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코올 중독의 나쁜 습관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알코올 중독인 것 같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부끄러울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려 하지도 않고 심리치료에 대한 강한 저항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주 쉽게 중독성 있는 물질에 대해서 합법적인 광고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술과 담배입니다. 10시 이후에는 TV 채널을 돌리면 치킨, 맥주, 소주 광고뿐이에요. 뉴로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가 광고에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그 브랜드가 좋아지고 먹고 싶고 사고 싶어지는 뇌과학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소비자들이 무심코 선택하는 제품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모델로 등장하는 브랜드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역학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한국인들의 정신질환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한국인의 경우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은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장애 13.4%였으며 다음으로 타바코 사용장애 7.2%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요 우울장애 6.7%, 특정 공포증 5.4%, 범불안장애 1.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6%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성의 경우 알코올 사용 장애는 20.7%로 가장 높았으며 타바코 사용 장애는 12.7%, 주요 우울 장애는 4.3%, 특정 공포증은 2.7%, 범불안 장애는 1.4%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인 남성에게 가장 흔한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서 성인 남성 5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 장애를 나타내는 셈이다. 반면에 한국 여성의 경우 주요 우울 장애가 9.1%의 유병률로 가장 높았으며 특정 공포증은 7.8%, 알코올 사용 장애는 6.1%, 범불안 장애는 2.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2.1%, 타바코 사용 장애는 1.7%,
강박장애는 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정신장애도 그 종류가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불안장애의 유병률은 2011년에 6.8%였지만 2006년에 비해 30%가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병, 한국인의 문화특수적 증후군으로 보고 있는데 이 화병은 일종의 분노 증후군이에요. 분노를 억제해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화병은 한국인들의 우울증 환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화병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겪고 있죠.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갈등,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가난과 고생, 또 자녀들의 문제 등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증오가 일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우울한 감정이에요. 화병을 지닌 사람은 항상 걱정이 많고 걱정을 반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자기 자신만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울증과 중독은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죠. 우리 사회는 현재 불교, 유교, 효심, 가족문화, 자본주의, 서양문화, 소비문화, 디지털 가상 플랫폼 등 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수성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권위주의로 살거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여 심하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체면, 즉 남들에게 보여지는 형식주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좋은 부분을 은폐하려고 하는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차재호 교수는 한국인이 나타내는 가장 독특한 7가지 행동적 특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높은 교육률. 한국 부모들은 미국인들 못지않게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뺑뺑이 돌면서 죽어라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추리력과 창조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감정주의. 우리는 정을 나누는 사회 문화입니다. 서양 외국인들에게도 친절하기 때문에 좋은 성향 같지만 지나친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어긋나는 자기 의견을 잘 표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생각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의 감정과 의욕을 억제하면서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의존 성향. 부모나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과잉보호합니다. 혼자 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소속된 단체에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웃에게 신세지고도 고마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네 번째, 정해주의.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형식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리보다 명분에 집착하게 됩니다. 체면을 잃을까봐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구자나 환자가 집에 있으면 수치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위계주의. 상하를 엄격하게 구분하죠. 나보다 강하거나 상사에게는 감정과 의욕을 억제하지만 상대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상놈으로 보이면 갑자기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말투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내향적이며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타인에게 당한 원한을 오래 마음에 간직합니다. 여섯 번째, 후한 인심. 다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생활을 침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되죠.
가족 또는 친구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대접을 후하게 합니다. 그러나 손님의 기호를 묻지 않거나 무시하며 음식을 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7번째, 비합리성. 비합리적 사고를 합니다. 점괘에 따라 계획을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사치를 좋아합니다. 외모와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편이지만 입는 옷과 가방과 신발에 관심이 높고 명품을 좋아하며 화려한 것도 좋아합니다. 공과 사를 혼돈합니다. 공적인 회의 또는 교수 회의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합니다. 친한 사람들의 청탁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체면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우울증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비교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현실이 뒷받침해주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면서 주위 환경에 대한 불만과 타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을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드는 왜곡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힘든 숙제입니다. 내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조금씩 내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